먼저 상권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상권이란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잠재 고객이 존재하는 지리적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상권의 범위는 아래 사항 등에 의해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업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경영 전략, 그리고 상권 구분의 물리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권의 범위와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권이 왜 필요한지 분석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본 후 구체적인 상권의 특성과 상권 분석의 조사 항목 및 절차, 또 상권별 유망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의 범위 중 업종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통상 상권의 어떤 업종이다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판매하는 생필품, 중간품, 기호품 판매업과 서비스업, 또 외식, 레저, 스포츠 업종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데도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시설의 고급화 정도 또한 유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시설이 고급일수록 또 상권이 넓어지고요. 반대로 이 규모가 적거나 시설이 저급할수록 상권의 범위는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상권, 규모가 크고 시설 고급화, 상권이 넓어지는 확대 전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권에 따른 경영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경영 전략은 무엇인지 업종 및 시설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영자의 자세 및 영업 판촉 전략에 따라 크게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겠죠. 결국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펴는 경영자는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소극적인 경영 전략을 펴는 경영자는 상권의 범위도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인 요소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상권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를 상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자연 지형물을 봅시다. 산, 하천, 철도, 도로의 입지에 따라서 이 상권이 유효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겠고요. 또 학교, 관공서, 운동장 등 대형 시설물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적게 있거나 또 차별화가 되겠죠. 도로 상태 또한 다릅니다. 도로망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또 도로폭, 분리대, 신호등, 건널목, 또 접도 요건 등을 통해서 얼만큼 사람의 왕래가 높은지, 마지막 중심 방향이죠. 도심, 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방향이 중심 방향 쪽이면 상권이 좁아지고 반대쪽이면 넓어지는, 즉 확대되는 상권을 포커스해야 합니다. 상권의 유형 중 첫 번째, 고객 흡입률에 따른 분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상권으로 구분해요. 1차, 2차, 3차. 먼저 1차 상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점 이용 고객의 70%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죠. 2차 상권은
1차 상권의 외곽에 위치하면서 상점 이용 고객의 20에서 25%가 거주하는 지역을 우리가 2차 상권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3차 상권은 대체적으로 1, 2차 상권에 포함되는 고객 이외의 나머지 그런 고객들이 거주하는 상권이죠. 입지가 1차가 더 높고 다음 2차, 3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심형인지 근린형인지 지구형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중심형을 살펴보면 도심이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도심 상권은 교통 도시 개발과 함께 새롭게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는 곳. 그래서 지하철 철도 축으로 도시 일부 지역들을 우리가 부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심 상권은 기존에 있던 상권들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이고 복합형으로 구성된 중심 상권으로 해당 도시 전체 세력을 미치는 상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근린형 상권이라 하게 되면 주거지 근처에는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동네 상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린 상권 얘기하는 거죠. 통상 아파트 산다면 그 상가 앞에 요죠. 세 번째, 지구형을 살펴보면 지구형은 주거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보통 주 단위로 쇼핑하는 물건들을 주로 취급하는 곳. 우리 큰 쇼핑몰, 마트들 기억하면 되겠죠. 생활용품 전문점에는 최고의 상권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지구 중심형 상권과 대지구 중심형으로 구분을 해보는데요. 지구형은 읍면동 반도 전체를 상권으로 아우르고 이 대지구형은 몇 개의 거주 지역을 한데 아우르는 좀 더 커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범위에 따른 분류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역상권, 지구상권, 점포상권에 대해서 상세히 구분해 봅시다. 지역상권은 특정 지역 전체가 가지는 상권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통해서 총상권 이렇게 부르고요. 지구상권은 그런 지역상권 안에 특정의 입지가 속하는 상업적 집적이 가지는, 그죠? 내가 사는 지역 안에 조지구가 되는 거고, 그 지구상권 안에서 또 특정 입지가 있다면 점포상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통상 우리 강원도 춘천시 지역 상권 안에 지구 상권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효자동 지역에 거기에 상가가 있다면 그 효자 상가 속의 점포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분류 8가지 특성을 살펴보면요. 도심이냐 역세권이냐 우선 분류를 해봅시다. 통상 모든 도시의 중심부를 도시의 중심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도심 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적인 접근 상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역세권은 기차 역이 세력을 미치는 권역이죠. 역 주변. 그래서 유동인구의 특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유동인구의 특성에 따라 즉 역세권, 이 기차역이 사람이 많은 곳일 수도 있고 적은 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객 시설, 또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상권은 달라집니다. 대학가 상권을 한번 볼까요? 다른 상권보다 비교적 건전한 소비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의 특성들이 결합돼서 소비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속 있는 소비가 가성비 높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죠? 그래서 또 특정 부분에서 또 이 매니아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비가 발생하는 것도 특정 분야에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학가 상권, 또 대학가 상권은 방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방학 때 또
휴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이 대학가 상권. 두 번째, 아파트 상권을 보면 대개 아파트 평형별 배치가 대부분 되잖아요. 20평, 30평, 40평 이렇게. 그래서 거주하는 연령층과 생활 수준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 사치품보다는 일상 생활용품이 단지 주변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별 또 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또 아파트 대단지냐 단독 단지냐 또 이 아파트의 주거의 어떤 분양가 대비 어느 정도 주거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판매 상권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택지를 이제 아파트 대비해서 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권이죠. 그래서 대부분 적은 자본으로 장사를 시작하는데 자본이 적은 만큼 시작은 쉽다면 성공률도 낮을 수 있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죠.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고. 오피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같은 게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장 여성, 셀러리맨 중심으로 전부 같은 방향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출근해서 쭉 가고 퇴근도 한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통행량이 많아도 매출에는 기여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휴일에는 공동화가 발생될 수 있는 오피스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이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학원가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주 고객층이 입시생 또 자격증 준비하는 젊은 층들이 많죠. 때문에 먹고 공부하고 쉬는 데 관련한 업종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가격 메리트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저가로 또 가격 정책을 하셔야 학원가에서 유리한 상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번화가나 지하 상가의 상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구매력도 높은 걸 우리가 번화가라 하지 않습니까? 장사할 게 더할 좋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보증, 임대료에 대한 권리금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지하 상가 보면 대부분 이제 지하철을 통해서 또는 큰 도로 밑에 통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유리하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근데 주로 젊은 고객 중심, 소매 중심. 그래서 빨리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지하 상가 상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의 분류에 대한 점포 위치를 살펴보면 상품을 분류할 때도 재질, 용도, 구입처,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품인지, 패션 상품인지, 전문품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상권에 포커스 하십시오. 상품을 분류하는 것을 패션품의 위치에 따라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패션품의 단가는 편의품보다 높을 수 있죠. 또 구매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일정한 고객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권이 넓어야 되고 교통량도 많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의 교통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패션품 상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의품점은 일상생활의 편의품 고객은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걸어서 10분 이내, 그리고 거리는 700m 이내 정도. 그래서 편의품에는 식료품, 비식료품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식료품을 주로 많이 구매하고 거리에서 가깝고 이런 것들.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되죠. 라면, 빵, 음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또 비식료품은 편의점에서 가면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죠. 담배 이런 것들. 일상생활 급한 용품 이런 것들을 편의품점의 위치에 필요합니다. 다음 서비스업은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라도 패션과에 위치하면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메뉴도 고급화되는 것처럼. 또 편의품 상가에 하면
대중 음식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또 양식 업종 다소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 차량 보급으로 해서 외곽 지역도 음식점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런 차량을 통해서 서비스업을 이동하고 또 그랬던 음식점 외에도 여러 숙박, 호텔 음식, 또 이발소, 미장원 등도 주거지 배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동성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권의 고객 흡입률에 따라 지금까지 살펴본 상권의 유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권의 분석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 수요를 반영하는 판매 예상량을 추정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상권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권 분석은 입지 전략을 전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크게 8가지 질문을 한다면 이 상권 선택은 개점하는데 지역 통행량은 어떤지 또 주변 상점은 어떻게 고려되었고 고객들이 찾기 쉬운 위치고 눈에 잘 띄는가 이어서 접근성 또 상품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지구 품목의 다양성 또 가격 면에서 저렴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의 4가지 특성을 한다면 상권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여야 될 업종, 또 상극인 업종, 다양한 업종별로 구분을 해줘야 되고 형태에 따라서도 아까 본 것처럼 실패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업종과 기존의 상권의 호혜 관계인지 상극인지를 확인하셔서 유사 또 경쟁성을 가지셔야 되겠죠. 상권은 변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이 계속 유지되지도 않고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철 노선 신설, 또 각종 건물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지위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권의 형태에 따라 상품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급품, 중급품, 하급품에 따라 내가 맞는 점포 입지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상권 분석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 대표적인 상권 분석을 함께 보도록 하죠. 상권의 종류를 좀 일단은 알아야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상권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왜 구별되어지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Y가 중요하죠. 그렇죠. Y.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와 판매자 특성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 상권, 굉장히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놓치는 게 오피스의 이제 그 비율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직종이냐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가 상권. 대학가.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뭐 대학가에 들어가면은 뭐 별로 안 망한다 이런 얘기 네네. 있었죠. 근데 망하신 분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은 분명히 있는데 활동하는 그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집으로 간단 말이죠, 막. 그렇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 활동이 안 되죠. 아하. 그래서 뭐 저는 추천하건 데는 거기에 자취도 하면서 네.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 거주민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네네. 그렇지 그렇죠. 않은 대학만 따로 있는 학교는 사실은 상권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대학교 선배 중에 동아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끝나면 항상 술 같이 마시고 그렇죠, 노래 그렇죠.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학교 앞에다가 술집이나 하나 차려가지고 애들하고 술 마시면서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대학가는 안 망한다라는 생각해보니까 애들 집에 가버리겠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역세권. 역세권이라는 게 이제 그 일본에서 저 신간센 만들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 역을 만들므로써 거기에 상권을 일부러 조성해서 주변까지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역세권의 가장 특성은
모임의 기능이 강하다. 네. 모임의 기능이 강하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 상권인데 이거 나뉩니다. 일반 주택가와 아파트 상권. 아하. 완전히 그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완전히 특성이 다르거든요. 뭐 심지어는 한 집에 사는 인구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어디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많죠. 그렇지. 정확히 보셨어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역시 소장님 제가 3번 망했다. 바보는 아닌가? 역시 그 판단이 빠르신데 우리 통상에는 주택의 가구 자체는 많은데 그렇죠. 한 가구의 숫자, 네. 세대 원수 자체는 아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어허.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쪽은 훨씬 주간 활동이 강해요. 주택가는 한 집에 사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네. 야간 활동이 강하고요. 그럼 당연히 술집이 이쪽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어디 쪽이 더 편의점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가 훨씬- 야간에 나와서 네, 그런 것도 사갖고 있고 가니까. 편의점은 1인 종합 소매업이거든요. 혼자 가서 이것저것 사는. 마트를 많이 가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마트를 많이 가고요. 이것도 잘 몰랐네. 그렇게 저는 해서 항상 그냥 아파트 보면 이 앞에 편의점 차리면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완전히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 점포 위치를 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수많은 요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요소 이거 뭐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상권을 열심히 쳐다보고 네. 조사하고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죠. 돈 벌어야죠. 바로 그거죠. 저는 그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상권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성 분석이다. 그럼 다들 야 여기가 살아있는 동네야. 네. 살아있는 동네 중에서도 살아있는 골목이야, 죽어있는 골목이야. 살아있는 골목 중에서도 저는 야 여기는 점포 자체가 뭐 잘생긴 가게야, 못생긴 가게야. 네. 가시성, 접근성, 편의성도 좋은데 문제는 월세가 500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경제성까지 감안해서 딱 계약을 했는데 네. 생각대로 티가 안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왜요? 이게 뭐냐면 저는 늘 상권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옆 가게 수익성을 우리가 상권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저 집이 얼마 번다고 해서 내 가게, 내 브랜드가 가도 그 정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오산일 수 있다. 즉 이쪽 가게는 여기는 맨날 여기 저는 정말 망하는 자리야. 네. 그런데도 망하는 자리만 골라다녀서 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대박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 전문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게 A 플러스 B는 C입니다. 이렇게 공식 법칙 매뉴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가지 변수 정도는 좀 따져봅시다. 그러면 뭘 따져보라고요? 이런 얘기. 그렇죠. 뭘 떠줘요? 아니 초보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알면 뭐 제가 가서 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네네. 드리면 네. 너무 중요합니다. 상권에 가면 부동산 중개업소만 잘 따져봐도 이 점포 거래 동향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부동산 분들하고 친해지면 그럼요. 굉장히 그래서 좋은 가게 들어간단 말이죠. 저는 입체적으로 봐야만 상권의 속내가 정확히 보인다. 이거를 한 시간 만에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렇죠. 이거 이러면 오산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럼 창업하지 마세요. 정말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모든 거를 다 철두철미하게 해도 어려운 것이 창업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안 하겠다? 창업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 편하게 장사하는 마음 그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래도 내가 정보를 모르는 건 어떡하냐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걸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창업의 첫걸음은 입지 선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팁, 바로 상권 정보 시스템인데요. 상권 분석과 경쟁 분석뿐 아니라 입지 분석에서 수익 분석까지 내가 원하는 위치의 상권의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권의 성장성과 안정성, 영업력과 구매력, 그리고 집기력의 점수를 알려주고 업종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통해 창업과 폐업의 비율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앉은 자리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상권 정보 시스템. 내가 받은 상권이 정말 괜찮은 건지 확인하고 싶다면 꼭 메모하세요. 상권 정보 시스템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지난 회에서 제가 북마크 꼭 해야 된다고 배웠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에 있네요, 이거.
여긴 무조건 북마크를 일단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전시 행정인지 아니면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상공인 분들이 이거를 보세요? 가끔 저도 들어가서 해보는데요. 전문가분들도 보세요? 네, 해보는데 그 접속 불량일 때가 가끔 있어요. 불량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문 용어로 하면 트래픽 초과로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그 노하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네. 특히 점심 시간, 그 다음에 그 퇴근하자마자 요때는 좀 피하시고요. 그 직장인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 예. 쉬는 시간에 이걸 클릭을 네, 네. 그만큼 이제 창업을 미리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상권 분석을 좀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카드 왕국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카드사 중에서 1등하는 모 카드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카드 매출액 데이터가 여기에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저는 이 분석 시스템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것은 네. 해당 지역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그다음 업종을 지정을 하고 그 지역의 매출 분석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동네 이 골목의 이 정도 아이템의 평균 매출액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이 얘기만 들어도요 벌써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와이프가 이렇게 하면 이혼한다는데 창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러한 유형의 이 창업 유형들이 있고 상권 분석을 할 땐 이런 게 있고 입지 조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시스템 딱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활용을 해보면 무슨 종류의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계획해서 가는 곳이구나. 이건 계획 안 해서 가는 곳이구나. 이거 분석하면 이거 뭐 장사 시작할까요? 근데 사실은 맹점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맹점이 있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균 매출액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점포의 매출액을 공개하는 건 또 개인 그 정보에 정보니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네네.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매출액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매장 면적 비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커피숍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그 시스템 상에서는 월 평균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개가 있는데 매장 면적을 다 더하면 100평이다. 네. 근데 내가 새로 오픈하는 거는 매장 20평이다. 네. 그럼 20%겠죠? 네. 20%. 근데 10개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이면 1억이죠. 네. 그렇죠? 1억 곱하기 20% 하면 2천만 원이죠. 네. 이렇게 추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매장 면적 비율법인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데이터하고 너무 잘 맞는 방법. 잘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을 하시려면 특히나 그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직접 가서 당연히 둘러보고 물어보고 살펴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해 보고 면적 비율 계산해 보고 이러면 정말로 대충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예상이 분명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만 보세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상권 분석의 조사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결국 상권 내 경쟁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를, 어느 규모만큼, 또 영업 실태나 임대 가격도 고민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권 내 행정 통계도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인구수, 세대수, 또 세대별 지출 내용,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유동인구, 통행객 얼마나 많은지도 함께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특성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역별 고객이 어떤 정도인지, 점유율과 소비 단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또 지역별 필요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권 분석의 10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정 장소를 중심으로 둥근 원 형태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를 유입하는 주 건물이 공공시설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 인구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주택 넓이 기준으로 소득도 한번 추정해 보고 또 주변 상권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본 후에 주 기능 외에 또 혹시라도 유흥, 상가, 식당가 부가적인 게 있는지 또 교통 체제 분석 요일별 특성 또 예상 매출액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각종 개발 계획이 있는지 또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권 분석의 절차를 지도를 통해서 또 주요 건물들, 공공시설, 인구 통계학 분석을 지금까지 살펴본 걸 통해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상권별 구분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상권으로 구분한다 했는데요. 편의품과 선매품 개별 점포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입지별 특징 및 권장 아이템도 아파트 상가, 학교 주변, 지하철역 주변, 주택가 진입로, 사무실 밀집지, 중심지 대로변에 따라 이런 특징 등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권과 입지 분석을 통해서 점포 입지를 선택한 후 그 입지에 맞는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는 안전한 개점에 비결이 될 것이고요. 상권 선택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맞는 상권 선택이 필요하므로 소매점을 개설할 때는 점포 자체의 영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경쟁력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상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업 전략임을 기억합시다.